네, 오늘도 한상훈 선사님 모시고 보상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협심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이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특정 심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을 보험금 못 받으신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코드를 제가 보니까 I20.8하고 20.9 이런 쪽으로 진단이 맞아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허혈성이라는 얘기 자체는 심장의 허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이 잘 들어가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군들을 묶어서 통칭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20부터 I25까지 다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미세혈관 협심증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20.88 코드가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도 이 미세혈관 협심증에 회의적인 분들도 많고 코딩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세불명의 협심증 I20.9 이렇게 코드를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I20이 중요한 거지 뒤에 뭐 8이냐 9냐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상 대상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제일 먼저 진단서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때 코드 관련된 얘기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익 있게 좀 보셔야죠. 아무래도. 그래서 I20.88이라고 코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을 많이 해보신 교수님들이라고 저는 제 경험상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임상학적인 진단 기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명확하게 진단 코드를 내리시는 거고 I20.9 코드를 내리시면서 미세혈관 협심증이다 라고 타이핑을 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내려보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만나보면 아무래도 미세혈관 협심증인데 본인 코드가 I20.9다 아 이게 정확한 코드는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시는데 문제는 없다. 어차피 20 안에 들어가 있어요. 20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교수님께서 아니면 전문의 선생님께서 20.88이 아니라 20.9라고 넣어주셨다는 거는 코딩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보상 실무에 임하는 거죠. 진단비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나요? 자, 우리가 협심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심장에 관상동맥이 3개가 있잖아요. 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통증을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내부가 찌꺼기가 이제 쌓여서 혈행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혈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고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전이 막아서 급격하게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변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부는 깨끗한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를 하실 때 혈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가 수축이 되면서 연축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가지 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협심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상동맥만 보면 되고 관상동맥을 보는 가장 정확한 검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잖아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신 분이라면 혈관이 협착이 있다 없다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 결정을 하는데 미세혈관 협심증은 말 그대로 미세혈관이 협착이 된 거예요. 주혈관은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의 시술기록지나 관상동맥 조영술 CAG라고 하는데요. 이 CAG 시술기록지를 보면 그냥 노멀이에요. 깨끗해요. 그런데 의사분들은 이 사람의 임상적인 증상이 협심증과 똑같다는 얘기죠. 단순히 흉통과는 달라요. 그러면 약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혈관은 깨끗한데 여기서 뻗어나가는 분지혈관들 이거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조영술이 발달해도 그 가는 혈관들까지 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 미세혈관 협심증이다 라고 해서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험사는 아, 이 사람은 협심증이 아니라 흉통이다. 관상동맥이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선 아니야 나 협심증 약을 먹고 있으니 미세혈관 협심증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세혈관 쪽으로 인한 협심증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다른 검사 같은 건 없나요? 아, 있죠. 그 검사에서도 정상일 수가 있잖아요. 자, 미세혈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조적인 검사에서라도 무언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례 한 가지, 그리고 다른 보조적인 검사에서도 정상이지만 이 사람의 증상이 협심증이야. 그래서 임상적으로 진단이 나간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 구독자분들은 미세혈관 협심증이다 라고 하면요,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분쟁이 돼요. 보험회사가 어떠한 진단비라도 진단비를 줄 때는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약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진단 확정이라고 하는 그 약관 문구를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학적 진단, 교과서적 진단, 전문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 진단이 맞아야만 할 정도의 진단을 약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의 의사한테만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문의들의 임상 데이터가 다 다를 텐데 동일한 사람도 진단이 바뀔 수가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겠죠.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험사가 원하는 거는 혈관이 협착이 눈으로 보여야만 그래도 돈을 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아니다, 나는 의사가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했으니까 협심증이 맞으니까 돈을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케이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적인 검사,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운동부하 검사예요. 트레드밀 이렇게 이렇게 뛰는데 올라가서 심전도를 이렇게 걸고 뛰는 거예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을 때는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이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이죠. 혈행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고 눈으로 봤을 때도 협착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하를 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거죠. 심장에 부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심전도 변화가 발생을 해요. 허혈이 발생하면 피파, 큐파, ST 분절 같은 심장 허혈이 발생하면 올라가거나 하강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 수치들이 보이면 이 사람은 내 눈으로 관상동맥은 정상이지만 심전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더 보험회사에 유리한 고지에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 결과를 다 떼서 보시는 게 좋아요. 심초음파도 하셨을 거고 심전도 검사도 하셨을 거고, 이 검사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로 넘어가시거든요. 관상동맥 조영술로 넘어가기 전에 운동부하 검사를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미세혈관 협심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운동부하 검사를 안 하셨다, 근데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동부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2차 병원에서는 그런 트레드밀 검사가 없으니까 3차 병원까지는 한번 가보셔야 될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하수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나 세탁기에 이렇게 물이 쫙 빠져나가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차오르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막힌 게 안 보이는데 저 아래 어딘가가 막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세혈관 협심증도 똑같아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정상인데 혈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 내 눈에 보이는 주 관상동맥은 의사가 보기엔 정상인데 다른 혈관들은 흘러가는데 이 혈관은 지금 안 올라가. 아래쪽이 막혔구나, 좁아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혈행이 늦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이걸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봐요. 운동부하 검사를 해서 심장에 부하를 했는지, 그리고 혈행 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사실 미세혈관 협심증과 관련된 더 정밀한 검사도 있다고는 해요. 그 검사를 해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서 환자들이 먹는 약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굳이 그 고액의 검사를 환자한테 처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의사는 이 진단이 뭔지 아닌지를 구분할 정도만 검사를 하면 되지, 굳이 이걸 협심증 중에도 어떤 협심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액의 검사를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 정도,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아니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시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은 운동부하 검사, 혈행 속도, 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시술 기록지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필기체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셔도 이걸 의학 약어로 써버리면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이라면 내 협심증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 정상인 경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의사분이 모든 검사의 정상인데 본인이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진단서에 임상적인 추정으로 기재가 돼요.
그 임상적 추정 진단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내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의사가 언제 진단을 내릴까요? 최종 진단으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증세라든지 네. 우선은 아닌 것들을 쳐내고 나서 남아있는 가능성이 미세혈관 협심증인데 네. 거기에 맞는 치료를 네. 수행을 해보니 호전이 되니까 아 미세혈관 협심증이 맞았구나로 이렇게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적어도 6개월, 1년. 그러니까 미세혈관 협심증 들으시면 실비도 청구하시면 안 돼요. 주 검사에선 정상이지만 그래도 보조적으로 무슨 검사에서 미세혈관 협심증으로라도 볼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 붙들고 싸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험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금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청구하기 전에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설계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보험금 쪽으로 돈적인 물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분의 생리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의사분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검사 다 정상인데 이 사람의 진단은 이거야라고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흉통밖에 없어요. 가슴 통증이 와서 검사를 했으니까. 그럼 흉통은 최종 진단이겠죠. 그렇지만 협심증은 의심 진단이나 추정 진단이 되겠죠. 그러면 의사분이 협심증과 유사한 임상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검사를 해보고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내야 되나요? 협심증 진단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혈액이 갑자기 안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뭘 해야 될까요? 약을 줘야 되겠죠. 그럼 약을 주려면 진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단은 최종 진단이 아니더라도 약은 줄 수가 있겠죠. 협심증 약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협심증 약을 먹으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은 처방을 해요. 머리 아파도 먹어야 된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약은 먹어야 되는 거죠. 미세혈관 협심증 환자분들은 약을 찾아가요. 이 약 처방했다가 몇 개월 뒤에 또 와서 이 약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비상약을 항시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정말 심하게 오실 때는 그걸 혀 밑에 넣거나 뿌리는 스프레이로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심혈관이 확장이 확 되면서 혈관이 이제 쫙 피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약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을 넣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사람 이 임상적인 진단을 최종 진단으로 바꾸는 데는 의사마다 시간이 걸리겠죠.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청구를 안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왜? 부가적으로 내가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치료한 의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적어도 내 편을 들어줘야 보험회사랑 싸우든가 아니면 행정 분쟁을 가든가 소송을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상적인 진단을 인정할 것인가?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겠죠. 보험회사 입장은 이거죠. 가슴 아파서 병원 갔어.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 그런데 다 정상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협심증 코드가 나왔다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가슴 아파요 해서 검사만 받으면 그냥 다 돈을 받을 수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급성심근경색증은 그래도 혈액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지 협심증은 그게 아니니까 의사의 임상적인 주관적인 진단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소송까지 가서 이제 소비자가 이긴 사례가 있는 거죠. 물론 소비자 진 사례도 있고 그런 이긴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약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 약관은 이학적인 진단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전도, 심초음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명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조건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이 검사를 토대로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했지 여기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임상적인 진단까지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법원 판사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100% 문제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의사분들한테 가서 이제 최종 진단을 해달라 미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왜냐면 그 의사분을 만나려면 진료를 봐야 되고 진료를 보면 의사분은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나도 지금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야 차트가 아주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불리하게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의무기록이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야 이거 지금 주치의가 아니라고 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치의 선생님한테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렇게 들이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운동부하 검사를 한다고 네. 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만약에 나왔으면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급하는데 크게 문제 없나요? 아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관상동맥이 관상동맥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그거는 올라갈 수 있다. 관상동맥 굳이 미세혈관이나 협심증이 아니어도 흉통도 그게 올라가. 이제 이렇게라도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부하 검사는 조금 매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레드밀에서 걷기부터 시작해서 뛰기까지 가는 거니까 저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라고는 보는 거고 이 분쟁에서 그 운동부하 검사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는 안 준다고 해요. 모든 분쟁이든 돈을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고 하잖아요. 의학적인 분쟁의 끝은 어디로 가요? 의료자문으로 가거나 동시감정을 가거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자문으로 가거나 소송을 가요. 저희들 현장 실무에서 이런 손해사정사들 보상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료자문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시감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운동부하 검사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건 의료자문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는 게 심전도를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가서 심전도를 찍으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손발에 이렇게 하고 여기 가슴에 부착해서 심전도를 찍는데 그건 아주 잠깐이잖아요. 근데 운동부하 검사는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심전도의 변화를 이제 보는 건데 자동 판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컴퓨터에서 그냥 ST 분절 티파 큐파 상승 하강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 음성입니다 하고. 그런데 교수님들은 쭉 그걸 보더니 여기 이상 있잖아. 이거 맞아. 눈으로 보고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결과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렵죠, 이게. 미세혈관 협심증도 무조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얘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이거는 되게 어떤 케이스 진단이 되냐면 안정형 협심증인데 협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상세불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협심증이라는 거지 그 협심증이 분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를 부여하기 애매할 때 그냥 교수님들이 0.9 코드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할 때 미세혈관이 조금 막힌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때 마취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의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자기 심장을 자기가 보면서 의사가 그걸 보면서도 얘기를 또 해줘요. 그래서 그 시술장 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들으세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들으실 때 이게 정상인데 그래도 저는 좀 혈관이 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지만 근데 그런 얘기도 잘 못 들으시고 I20.9 나와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그냥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분도 답답한 거죠. 그러면 I20.9 내주신 분은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상적인 진단을 우리가 주장하려면 그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소견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소견을 과연 잘 써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죠. 그래서 미세혈관 협심증은 청구 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나마 보험금 지급 확률을 높이시는 길이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3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다른 3차 병원에 의뢰를 한 번 더 해서 소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긴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보험 분쟁 중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좀 가야 돼요.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요.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들 성향이 이렇게 많이 문의가 되다 보니까 각지의 교수님들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사례를 봐서 이거 지금 여기 병원보다 이 정도 사례면 이 교수님이 좀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을 봐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단 나온 거 진단 나온 거대로 싸우면서 이제 다른 병원도 좀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죠.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그게 거일 제일 수도 중요하죠. 있는데. 예. 이게 진단까지를 손에 넣으려고 하면 그거는 약간 모럴성 청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보험 분쟁 중에 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감정이나 자문도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그걸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유리한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입증 책임을 진행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좀 보셔야죠. 진단을 받아내고 말 거야. 이 진단을 받아내서 이건 난 보험금을 받아낼 태아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나도 내 의학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선에서 병원을 다니시는 거는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이미 주 병원이 있는데 다른 병원을 가서 자문을 보시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심장 문제는 사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혈관 질환은 뇌 한번 찍어보고 몇 개월 뒤에 또 찍어볼 수 있잖아요. 관상동맥 조영술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신 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CD를 부어서 다른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다른 병원 의사 입장에서 내가 보면 내 환자도 아니고 그냥 자문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단서 자체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진료로 왔으니 내 진료의 소견은 얘기해주고 약 처방은 했을지언정 그런 나는 당신한테 검사 처방을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진단서는 못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 선택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분쟁의 단계가 있잖아요. 청구를 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1차 서면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분쟁, 그 다음 소송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느냐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미세혈관 협심증은 무조건 청구 단계예요. 확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막 진짜 안 되는 분쟁 단계에서 오시면 저희가 선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세혈관 협심증은. 좀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I20788 진단서가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실비 청구도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홀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진단받고 진단서 나왔어요. 근데 최종 진단이에요. 근데 지금 치료받은 게 한 2달밖에 안 돼. 그러면 한 6개월 더 약 드세요. 계속 병원 가서 증상 얘기하시고 괜찮아지면 괜찮았다. 약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라는 임상적인 얘기들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이긴 판례를 보면요. 의사가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릴 정도로 많이 진료를 보신 분들이 이겼어요. 그런 분들은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왔을 때도 잘 쓰시겠죠. 왜냐면 나는 이 환자를 내가 가장 오래 봤고 나는 내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의사의 영역에서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써주시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이 없어요. 판례를 보면 그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걸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 관상동맥 조영술 딱 그 것만 들이대는 거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없고 자기가 임상적인 기준이 있고 이 약을 먹어서 호전이 되고 그럼 무슨 검사가 더 필요해?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질병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설계사분들도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하면 설계사님들 선에서도 이미 스톱을 걸어주고 제동을 걸어주셔야 고객분들이 보험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엔 이런 것도 설계사분들이 고객 관리를 평소에 하고 있어야 네, 그렇죠. 고객분들이 이런 맞아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청구하기 전에 얘기라도 할 텐데 이 설계사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냥 어떤 병원 갔다 오면 내가 실비 청구할게 빨리 영수증 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실비는 어쨌든 분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청구해도 돼요. 설계사님들 머릿속에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진단명들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그런 진단이 나오면 스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세혈관 협심증이 굳이 아니더라도 암이든 뭐가 됐든 뭐 유사암이 됐든 뭐가 됐든 보험금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실비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청구는 큰 금액부터, 그리고 나서 실비 청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미세혈관 협심증은 저희가 선임한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건 의학적인 이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진단이 임상의사가 내린 거라면 제 입장에서도 이건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